굉장히 좋다고 리시비님이 1일차 세미나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좋고, 제가 최근에 1월에 낙찰받은 물건들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잔금 납부 준비도 하고 있는데 1월과 또 다르더라고요. 3월은 정말 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경매 흐름을 이해해 보면서 물건 검색하고 권리 분석하고 조사하고 수익 분석하고 입찰가 선정하고 어, 결론은 입찰부터 명도까지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진처럼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20억입니다. 20억 입찰하실 분, 5번 손님, 네, 21억입니다. 다음 분 없으신가요? 8번 손님. 이런 경매를 생각하신다면, 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매들은 보통, 어, 미술품 같은, 예술품 같은 것들 경매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경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투표하는 것처럼 입찰자가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자용 그 봉투에 넣어서 보증금 봉투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 법원에 입찰하러 오신 경매인들이 얼마를 써서 내셨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 경매장 가시기 전에 산정했던 입찰가를 적어서 내시기 때문에 어, 주변 사람분들이 주변 분들이 베팅하는 것들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에 전세 사기 이슈가 엄청 많죠. 어, 이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기사 사진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바로 느껴지시겠지만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하는 분들이 이제 입찰하기 전에 조사하러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전세 자금을 반환받으시고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경매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배당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죄송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경매하려고 하는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 도와주는 사람이다. 전세 사기 당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사진 기사의 본문인데요. 보시면 어, 경매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가야지 전세 사기분들 배당금 받아서 전세 자금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 화가 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놔두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 경매가가 형성이 돼서 그거를 경매인들이 사시려고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세가 그렇게 형성된 거는 유찰됐기 때문이겠죠. 그 감정가는 분명 시세보다 높게 평가가 됐을 거지만 1회나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낙찰되면은 큰 문제에 또 직면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인데 어, 집을 비워주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경매에 낙찰된 분들은 그 집을 그 소유하시려고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점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집을 비워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이 진행되고 잔금까지 치러지게 되면 그 사전에 있던 임대차 계약은 다 무효화됩니다. 백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비워주셔야 되는 게 맞고, 보증금은 당연히 회수하지 못하셨겠죠. 집을 비워주셔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낙찰자가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셔야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 합법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나가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 이렇게 계속 점유하고 계시면 불법이 맞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점유자가 그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명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강제적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이사비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대중들의 시선과 미디어의 시선은 경매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허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주택보증보험에 있는 그 약관인데요. 보시면 23년도까지는 담보인정비율을 100% 인정해줬습니다. 지금 24년도부터는 90%를 인정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별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허그라는 단체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100% 보장해줬었다는 거예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나왔던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은 이걸 가입 안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입 비용이 너무 비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냐면요. 이게 주택 담보 비요율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낮아서 가장 비싸게 산출해봤자 연에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세 자금은 보통 얼마죠? 뭐 높게는 뭐 몇억, 2억에서부터 낮게는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까지 하겠죠. 이 비용을 지키기 위한 돈 단돈 15만 원인데 이게 한번 납부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에 1만 원 정도인데 만 얼마 몇천 원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납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앞에 전세 사기 당한 세입자 분들은요. 다음에 또 이거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조건에 맞는 기준 금액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이고 지역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보증금으로 계약하신 분들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만약에 부동산이 4억짜리 부동산인데 집주인이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전세 계약자가 들어온 거죠.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 2억을 걸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출 있는 집에는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지만 소위 말해 전세 사기 수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2억은 서울에 사셔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시죠. 그러면 이게 만약 이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가 먼저 실행이 됐고 그다음에 전세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어, 대출에 대한 은행에 먼저 경매 비용이 배당됩니다. 그러면 경매 비용이 만약에 3억으로 낙찰이 됐다면 은행만 3억 가져가시고 전세 들어오셨던 세입자의 2억은 하나도 배당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 이 서울에 1억 6,500만 원
맞게 들어오신 겁니다. 대출은 그대로 3억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억 6,500만 원에 들어오셨으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란 권리가 있기 때문에 3억으로 낙찰된 집이라면 전세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은행에 남는 돈이 갑니다. 이 은행의 대출이 먼저 우선순위 있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국가에서 이 정도 보증금으로 설정한 사람은 구제해줘야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먼저 그 전세 보증금을 배당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전월세 계약하실 때 이 소액 임차인 기준 꼭 맞추셔야 되고 그 앞에 드린 그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더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항력을 갖추시는 건데 그거는 뒤에서 권리 분석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은 정말 대항력만 있으면 보증보험도 필요 없고 소액 임차인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건데 그럼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경매의 장점입니다. 요즘에 이거 24년 1월 기사들인데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1월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더라고요. 더 많고 심지어 유찰도 한 번씩은 더 됩니다. 금액 최저가가 더 밑에 설정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매물 2건 가져와 봤는데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왼쪽에 있는 물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돼서 최저가 41%네요. 10억짜리인데. 오른쪽에 있는 물건은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64% 보이고 있네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주택자는 감정가 기준 70%, 그리고 유주택자는 60%가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물건은 감정가에 60% 나온다 해도 최저가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물건은 4%밖에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장점인데 사실 왼쪽에 있는 물건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도 뒤에 권리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단점이에요.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 왼쪽 화면은 네이버 부동산 캡처한 화면인데 딱 보시기만 해도 거의 뭐 200건에 달하는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아파트 매물들인데 어, 위치는 서울의 동대문구 있는 성북구에 있는 한신 아파트인데요. 세대수가 거의 뭐 4,500세대인데 200여 건의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로 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우측은 같은 단지 아파트에 대한 경매 물건들을 검색한 건데 어, 최근 3년간에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나온 게. 이렇게 매매로 많이 물건들이 올라온 아파트더라도 경매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사시고 싶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경매에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경매로 안 나오면 못 사겠죠, 경매로는. 그런 게 이제 단점입니다. 자, 그럼 경매 장단점, 오해 같은 거 다 풀어본 것 같고,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건 검색하고 권리 분석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물건 검색은 유료 사이트와 그 법원 사이트, 오피셜한 사이트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은 이제 유료 사이트인데 두인 경매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 검색하시고 여기는 그 법원 경매 사이트인데 여기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식 사이트가 좀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료 사이트에서 웬만한 거 다 확인하시고 요 경매 사이트, 오피셜 사이트, 공식 사이트 가셔서 그 내용 검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료 사이트가 보기는 편하지만 그 내용들을 이 누락되거나 뭐 빠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법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있게 다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유료 사이트는 때문에 항상 법원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시는 절차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권리 분석은 뭐냐면 이 버섯이 독버섯이냐 아니냐, 내가 먹으면 죽나 안 죽나 그거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경매 물건들이 아무리 싸 보이고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이걸 샀는데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확인은 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 꼭 필요합니다. 앞에 부산 아파트 물건 함정 있다고 말씀드렸죠. 왼쪽 거 10억짜리인데 4억까지 떨어져서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물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알아볼게요. 권리 분석은 이 단계를 그 4단계를 거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그 실제로 권리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말소기준 권리 찾기, 인수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매각 물건 명세서 및 기타 인수 조건 확인. 이 순서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나왔네요. 대항력. 임차인에게 정말 강한 권리라고 했죠. 대항력이 뭐냐면 어, 결국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임차인이 점유한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빠른가 느린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2011년 12월 1일에 임차를 했고 12월 15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이 대항력이 생긴 날보다 뒤에 있다면 이 임차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 보증금이 아니죠. 이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다음 낙찰자에게 인수되어서 낙찰자가 이 임차인에게, 점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 임차인은 안 나가셔도 되거든요. 임차인을 쫓아내려면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증금을 줘야만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낙찰자 입장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위험할까요? 아니면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위험한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생각해서 입찰가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권리 분석 해볼게요. 이거는 양구에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요. 양구에 있던 아파트 물건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권리 분석 4단계. 1단계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냐? 말소기준 권리 여기 있네요. 1단계 2019년 12월 26일
그다음 2단계 뭐였죠? 2단계 인수되는 권리 있느냐 없느냐. 인수 권리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소멸 여부 요 비고란에 보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빨간 글씨로 인수라고 있습니다. 인수. 근데 인수로 되는 권리가 없죠. 2단계 없습니다. 3단계 뭐였죠? 3단계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 3단계. 임차인 중에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거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경매 진행된 현황들 있는 칸인데요. 23년 3월에 1억 2,150만 원으로 낙찰자가 있으시네요. 근데 이분이 대급 지급을 미납했습니다. 잔금을 안 치르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600만 원 날리신 겁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세요. 잔금 낙찰받은데도 잔금을 안 치르시면.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600만 원 버리셨을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배당 신청도 안 하셨어요. 배당 신청 안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상 안 받으시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보증금 9,954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 낙찰자가 인수하시고 이거를 갚으셔야지 이 점유자가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죠? 감정가가 이미 1억 7,500만 원이고 여기 시세가 사실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 되는데 1억 2천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 300만 원 싸게 받으셨다 좋아하셨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1억 2,100에서 더하기 1억을 추가해서 결국에는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게 생긴 겁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600만 원 그냥 포기하시고 이 돈 안 낸 겁니다. 큰일 날 뻔하셨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4,4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4,400만 원 플러스 1억 해가지고 시세보다 좀 비싼 가격에 가져가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종결되고 배당까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경매를 결국에 싸게 살려고 했는데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 네 번째, 권리부서 네 번째 매각물권 명세서인데 여기 이것만 잘 읽으셔도 사실은 600만 원도 포기 안 하셨을 거고 비싸게 낙찰받아서 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 친절하게 써 있거든요. 고진택님, 여기 임차인님 그 성함이신데 권리신고서만 제출하고 배당 요구 안 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은 배당금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한다. 1억이 낙찰자한테 갑니다. 이분 배당 요구 안 했어요. 1억 다 내셔야 돼요. 설명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안 읽으시면 앞의 경우처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권리분석 4단계 이용해서 권리분석 해보겠습니다. 1단계 말소기준 권리 있고요. 21년 2월 9일이네요. 인수 권리가 있네요. 이번에는 2단계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6억. 3단계 임차인은 없고요. 4단계 말소기준 권리 이거 대강권 명세서 먼저 보겠습니다. 4단계인데 보증금 6억을 전세권 등기했다. 등기일은 20년 12월 31일이다.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인데 21년이네요. 20년에 설정된 전세권이 먼저 있으니까 이건 인수하는 게 당연하네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함정에 있는 부산 물건이죠. 10억짜리던데 4억까지 떨어졌어도 6억의 전세권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세권이 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어, 경매가 진행되면은 먼저 배당을 받을 겁니다.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을 근저당권 잡혀 있는 하나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뭐 무역공공사 이렇게 순으로 가져가겠네요. 그러면 여기 최저가로 4억 1,300만 원을 낙찰 받으셔도
이 GS 칼텍스 전세권 6억에 대해서 배당되지 않은 금액은 낙찰자가 가져가셔야 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41%라서 뭐 자기 자본 안 들어갑니다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그거 아니고 이 70% 만약에 대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7억을 받으셨잖아요. 4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도 이 전세권에 대한 6억에 대한 배당이 안 된 거, 뭐 경매 비용 제하고 하면은 4억 1천만 원의 낙찰 받아도 뭐 3억 후반에서 뭐 4억 정도가 그 배당이 될 텐데 그 나머지 2억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낙찰자가. 그러면 결국에는 낙찰 이렇게 최저가로 받으셨어도 6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권이 인수되기 때문에. 네. 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권리 분석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 있고 인수되는 거 없고 임차인 대항력 있으시네요. 근데 배당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매 비용에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보증금은 2억 6천. 최저가는 이만큼인데 보증금이 2억 6천인데 배당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시세가 당시에는 뭐 2억 8천에서 9천 정도 했거든요. 매매가가. 그러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적으시니까 한 2억 7천 정도의 입찰가 넣어서 쓰면 경매 비용 제하고도 다 배당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인수되는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셔도 만약 금매가보다 낮은 보증금을 가지고 계시고 보증금이 경매 비용에서 다 배당이 된다면 이런 물건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있으시죠. 임차인이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요만큼 가지고 계세요. 대항력 있으십니다.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했는데 세 번이나 권리 분석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고 이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독버섯이 아니구나. 먹을 수 있는 버섯이구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구나. 정해지면 이제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유료 사이트 정보지죠. 정보지 보시고 어, 요 최저가가 얼마인데 지금 이 실제 아파트는 얼마냐? 가운데 있는 거는 그 호갱노노라는 어플 화면이고 여기는 네이버 부동산 화면이고 여기도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평면도 화면입니다. 아파트는 정말 조사하기가 쉬운 게 보시면 실거래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같은 평수인데 여기 네이버 부동산 화면 보시면 동호수로 다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보면 백사동 1002호인데요. 여기가 백사동이거든요.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2호면 요게 2호겠네요. 그럼 2호에 또 평면도가 또 이렇게 나와줍니다. 3룸에 화장실 하나이구나. 그러면 뭐 조사 끝났습니다. 현장 안 가셔도 다 보실 수가 있네요. 하지만 현장 가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조사 끝났고 이제 입찰가 선정하시면 되는데 실거래가가 7억 2,750 이게 최근 실거래가고 이 밑에 보니까 이렇게 금매로 된 것도 있네요. 낮은 가격에. 그러면 이것보다 싸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 호가를 보니까 요즘 호가는 더 떨어졌네요. 6억 9천짜리도 보이고. 그러면 더 낮게 가야죠. 경매, 왜냐면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6억 9천보다 아래로 설정하고. 그럼 난 6억 9천보다 아래로 설정했는데 내가 실거주 할 거 아니고 투자를 할 거니까 이제 세입자 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 돌리면 4억 정도 되고 월세 돌리면 2억 5천에 50 정도로 되는구나. 음? 그러면 내가 감정가의 60% 대출 나오는 게 얼만데
나는 자기 자본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입찰가 얼마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임차인 맞추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입찰가 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손품 팔고 발품 파는 건 다 끝났고요. 입찰하고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알아봤던 물건입니다. 저희 입찰가 선정했습니다. 얼마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하셨어요. 입찰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입찰하러 언제 가시냐? 24년 1월 3일, 30일에 가셨으면 됩니다. 이 물건은요. 입찰 기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며칠에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까지 정해졌고 얼마를 낼 건데요. 낙찰가 선정하신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어, 입찰 보증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5,344만 원 준비하셔야 되네요. 이거는 은행에서 수표로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30일 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어, 보통 10시 10시에 입찰을 시작하는데 준비하신 입찰 보증금 가지고 여기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으시고 입찰표 작성하시고 사건 번호 뭐냐면요. 사건 번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쓰시면 됩니다. 2022 타경 1105375 다 물건 번호는 같은 사건 번호에 여러 개 물건이 나오면 뒤에 가로치고 1번, 2번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물건 번호가 없습니다. 물건 번호 공란으로 두시고 여기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실제 사는 주소 이쪽으로 우편물로 오니까 주소 실제로 거주하시는 데 쓰셔야 되고요. 쓰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도 칸이 있는데 여기에 입찰금, 입찰가 얼마 쓰겠다. 뭐 예를 들어서 6억 9천만 원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고 입찰 보증금 얼마다? 5,344만 원이다. 5,334만 원. 이거 칸 잘 맞춰서 쓰셔야지. 이거 잘못 쓰시면은 입찰금 만약에 잘못 써서 한 칸 올려 쓰셨어요. 69억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낙찰 받으셔야 되고 이거 돈 내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도 칸 맞춰서 잘 쓰시고 입찰 보증금 봉투에 있는 금액이랑 동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입찰이 끝납니다. 그럼 입찰이 끝나면 입찰 당일날 다 봉투 개봉해서 낙찰자가 누군지까지 설명해 주시거든요.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대신에 입찰 보증 영수증을 받으시고 그 영수증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이제 예치되듯이 법원이 가져가 있는 겁니다. 잔금 내실 때까지. 잔금 안 내시면 그 입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시고요. 대신에 폐찰하신 분들, 낙찰받지 못하신 분들은 입찰 보증금 봉투째로 다시 받으셔서 그 돈 낸 거 잘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매각기일 그 입찰 기일이 1월 30일이었죠. 그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법원에서 우리의 경매 절차가 아, 이우기님 경매도 공동명의 되나요? 네, 공동명의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잔금 치르시면서 소유권 이전하실 때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그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 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명의 어, 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공동명의 하시려고 하는지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데 이게 무슨 절차냐면 경매의 절차 중에 이상이 있었냐 없었냐를 이제 법원에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 검토가 끝나면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요만큼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최고가 매수인이 계신 건데 이거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냐? 한 달 정도의 잔금 기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6억 3,300만 원 그 보증금 뭐 5천만 원, 5,344만 원 제하고 요만큼 잔금 이때까지 준비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3월 13일까지 뭐 대출을 받으시던 현금으로 다 넣으시던 이 잔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 잔금은 요 기간 안에만 납부하시면 되고, 잔금 만약에 납부하셨어요.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3월 1일 날 바로 잔금 납부하셨습니다. 잔금 납부한 다음 주 월요일, 어, 3월 1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 날이 배당 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4일 날 그 임차인분들이 계시다면, 임차인분들은 이 낙찰자가 준 명도 확인서가 뭐냐면, 낙찰자가 내 부동산에 임차인 점유자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사했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라는 거와 그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가시면 그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임차인분들이요. 이우기님, 저는 일을 안 하고 애기 아빠가 군인이니까 대출을 받으면 애기 아빠 이름으로 해야 될 건데 나중에 몰래 팔까 봐요. 안전장치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근데 사실 공동명의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 그래서 어, 차라리 그냥 단독명의로 하시고 각서 하나 받아놓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개인 의견 드리는데, 혹시 부키 멤버님들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채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내용 증명인데요. 내용 증명이 뭐냐면, 어, 보통 대부분의 경우의 물건들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살다가 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유자가 다 있거든요. 공실인 물건들은 정말 없는데, 그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를 내보내야 내가 그 낙찰받은 경매 물건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월세를 세팅하든 전세를 세팅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점유자는 어쨌든 없어야 되는데 그 점유자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해도 되고 대면으로 만나도 되지만, 결국 말이라는 게 휘발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만 전달이 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문서로 정리된 내용 증명은 어, 두고두고 점유자가 곱씹어서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냐? 어, 안녕하세요. 저는 낙찰자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명도가 잘 협의되길 원합니다. 강제 집행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 일주일 내 연락 없으면은 저랑 협상 안 할 것으로 간주하고서 강제 집행 신청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은 뭐냐면, 법원에서 공권력 행사해서 국가의 힘으로 점유자를 강제로 그 끄집어내는, 강제 이사시키는 건데요. 이게 그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평당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20평짜리 명도하셔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100만 원 비용 들여서 난 강제 집행하겠다. 대신에 이전에 명도해 준다면 이사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요 금액으로 흥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돈 나갈 거잖아요. 강제 집행하더라도 돈 쓰셔야 되는 돈이니까 이 돈으로 내, 내가 딱 제시하는 기간까지 나가시면 이사비 드리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도 안 하면 명도 소송도 하고 강제 집행도 할 거고, 내가 잔금 치렀는데도, 내가 소유권 이전했는데도 무상으로 산다 그러면 감정가액의 1%를 월 사용료로 청구하겠다. 이거는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정가액의 1%를 월 사용료로 청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 8억 3,500인데 월 사용료 835만 원 내면서 사실 분 계실까요? 깜짝 놀라시겠죠? 이 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사비 100만 원 받고 나가야 되는 건가? 다음 주면 어디 가지라고 고민하시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여기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낙찰자가 갑인 거죠.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 안 써주고 인감증명서 안 주면 임차인은 점유자는 배당금도 못 받으세요. 만약에 실거주자라면 배당금 받으실 게 없겠지만 전세보증금 넣고 월세보증금 넣고 있는 세입자라면 배당 못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증명 하나 보내주시면 명도에 정말 효과적이다. 아, 점유자가 나갔어요. 그럼 집 상태 봐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낙찰받은 그 빌라인데 그 장판이랑 도배지 다 뜯어봤더니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도배장판하고 거래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인테리어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저는 승고 어플 이용했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어, 적으시면 됩니다. 하셔야 될 거. 이제 물품 만약에 더 채워 넣으셔야 되면 당근으로 받아서 그 채워 넣을 용달, 도배, 뭐 방수를 해야 되면 방수, 샤시 바꿔야 되면 샤시, 조명, 뭐 필름 이런 걸 다 뭐 구하실 수가 있어요. 승고 어플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손품 팔고 발품 파셔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맡겨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로 하니까 장점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성비 있는 업자 찾아서 제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게 매끄럽게 되면 좋은데 이게 날짜가 안 맞고 그 공사 기간이 막 지연되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한 명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 턴키라고 하는데 턴키로 맡기는 게 오히려 금액은 좀 들더라도 좀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이 빌라 수리해가지고 단기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플랫폼은 이거는 33M2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 이렇게 등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에 요 정도 금액을 받아서 어, 이 가구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놓을 예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명도 끝내고 수익 창출까지 하시면 된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어, 질문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채팅 주시면은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떨렸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고 혹시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부동산 경매 스터디를 한번 구성해서 해볼까? 리치 군인 회원님들 대상으로 경매 스터디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기 때 경매 스터디 필요하다라는 의견 많으시면은 스터디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채팅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꼭 살아남자님, 이차할 때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네,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대리인 가실 때는 그 관련 서류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놨는데, 제 블로그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카페에 문의를 남겨도 될까요? 네, 후기 게시판, 그 후기 올리실 때 질문 같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차출 금액 15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나요? 아, 그 해당 지역의 월세가 같은 평수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기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슷한 금액 플러스 제가 또 그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 여기 사용하는 음, 그 TV 이용료, 뭐 그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 그들을 인터넷 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다 보니까 그 한 달 기준으로 4번 다 계약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설정해서 월세 내가 3주 계약이 되더라도 한 달 월세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경매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주환님. 아, 또미님 스터디원에요. 이부연님 스터디 좋아요. 아, 20살 이후로 이렇게 강의 집중해서 본 거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미님. 아, 라이언님, 저도 스터디 하고 싶어요. 아, 네,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거 제가 한번 잘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카페에다 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언님, 월세가 아닌 주 단위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그 부동산 기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공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수익 창출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을 공간을 자를 수는 없어서 주택이다 보니까 공간을 자르긴 힘들어서 시간을 자르는 선택을 한 거고, 만약에 상가로 접근하시면 상가가 만약에 30평짜리 상가라고 하면 이 상가를 3분할로 쪼개서 10평짜리 3개를 만드시면 30평짜리 한 개 임대하는 것보다 10평짜리 3개 임대하는 게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그거는 음, 시간이든 공간이든 쪼개면 쪼갤수록 비싸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극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물건을 볼 때 어떤 지역을 골라야 하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던가, 어, 꼭 살아남자님, 음, 물론 사는데 가까이 있는 물건이면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입찰 가는데도 좋고 하겠죠. 하지만 과연 그 입지가 좋은 곳이냐?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살고 있는 지역보다 멀더라도 그쪽이 입지가 훨씬 좋고 앞으로 우상향하는 시세가 쭉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입지 좋은 곳을 갈 것 같습니다. 공간과 시간 분할하기 수익 극대화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치비님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다 질문하신 것 같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